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고을과나 담장 아래에서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미친 듯이 흙을 긁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라 하여 사람들은 돌을 들었고 관아 아저는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발굽에서 피가 흘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낡은 갈색 저고리를 입은 청년 무진이 비를 뚫고 달려와 당나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흰기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무진이 울먹이는 순간 담장 아래 진흙 속에서 아이 울음 같은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당나귀가 긁던 자리에 붉은 끈 하나가 빗물에 씻겨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담장 아래로 작은 물길을 만들었고 그 물길은 이상하게도 관아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래 묻힌 것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저 짐승이 관아 담을 무너뜨리려 한다.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비에 젖은 횃불이 흔들리고 돌멩이가 흰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무진은 당나귀 앞에 몸을 세우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짐승은 눈이 멀었습니다. 담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이곳으로 옵니다. 까닭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미 병수발도 못 드는 놈이 이제 짐승 말까지 믿느냐. 그 말에 무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흰기는 고개를 낮추고 다시 담장을 긁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려는 듯 같은 자리만 파고 또 팠습니다. 사람들은 무진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이 하나가 조용히 어머니 치맛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그 아이는 흰기의 울음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무진은 자기 저고리 소매를 찢어 흰기의 발굽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피와 섞여 진흙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발굽이 파낸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에는 글자인지 흠집인지 알 수 없는 깊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전이 그것을 발로 차려 하자 흰기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눈먼 짐승이 정확히 나무 조각 위로 목을 숙인 것입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주었습니다. 나무패는 오래전에 불에 그을린 듯 검었고 붉은 끈은 아이 머리끈처럼 작았습니다. 무진은 그 나무패를 품에 넣는 순간 이상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가 따뜻할 리 없었지만 그것은 누군가 오래 기다린 손바닥처럼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관아 물건이 아니다. 아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습니다. 평소라면 호통을 쳤을 그가 그날만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무패를 본 순간 아전의 눈에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비린내 나는 흙 조각이라며 물러섰지만 흰기는 코끝으로 나무패를 밀어 무진의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짐승 울음이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누군가의 한숨 같았습니다. 무진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눈먼 당나귀는 버려진 짐이 아니라 어딘가로 자신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관아 담장을 보고 돌아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갔지만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가 처마를 칠 때마다 담장 아래서 들린 소리가 귓가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무진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 만석은 상여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도 전에 사랑채 문을 닫고 유산 문서를 꺼냈습니다. 논열맞이기, 기와집 한 채, 소 2마리, 곡식 창고까지 모두 큰형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진에게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 옥분과 눈먼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는 효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머니 모시고 저 짐승도 데려가거라. 옥부는 기침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무지는 빈손으로 문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지는 억울했지만 상중의 형과 다투면 어머니 마음이 더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빼앗긴 그 순간에도 먼저 어머니의 젖은 버선을 갈아 신겼습니다. 무진이 옮겨간 곳은 마을 끝 버려진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아궁이는 젖어 연기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었고 흰기는 문밖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멀쩡한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갔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지. 무지는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여 어머니 앞에 놓고 남은 볏짚을 흰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어머니와 당나귀를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옥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말하려 했지만 무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옥부는 돌아누워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무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흰기가 스스로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흰기는 논두렁을 지나 산길을 넘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무지는 숨을 죽인 채 뒤따랐습니다. 몇 번이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흰기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길을 되풀이해온 것처럼 비탈과 무릉덩이를 정확히 피해 걸었습니다. 무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길가의 개들이 짖어도 흰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짐승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는 10년 넘게 같은 꿈을 반복한 듯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흰기가 멈춘 곳은 관아 뒤편,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담장이었습니다. 담장 위에는 오래된 이끼가 덮여 있었고 아래에는 누군가 일부러 다져놓은 듯 단단한 흙이 깔려 있었습니다. 흰기는 코로 냄새를 맡더니 같은 자리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말리려다 멈칫했습니다. 흰기의 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관아 안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저 짐승이 오는가? 예, 나리. 이번에는 주인놈도 뒤따라왔습니다. 무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이미 흰기가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관아 안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난한 막내인 자신을 왜 관아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지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전은 책상을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관아담을 훼손한 죄가 작다 보느냐. 다시 그 짐승이 담 근처에 오면 내 어미까지 끌고 오겠다. 무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담 아래에서 나온 나무패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은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난하면 헛것도 보이는 법이다. 그는 나무패를 빼앗으려 했지만 무지는 이미 그것을 어머니 베개 밑에 숨겨둔 뒤였습니다. 아전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전의 방에는 향냄새보다 젖은 곡식 냄새가 더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 냄새가 관아 창고에서 나는 것인지 장부속죄에서 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진이 나무패를 꺼내 보이자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앓는 사람답지 않게 몸을 일으키더니 붉은 끈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았느냐. 무지는 관아 담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옥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 묻어둔 비가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도 잊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무지는 처음 듣는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옥부는 더 말하려 했지만 것엔 기침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무패는 그녀의 손에서 떨렸고 흰기는 문밖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옥부는 나무패를 가슴에 대고 한참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병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 밤의 발자국과 울음소리를 다시 듣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소문을 듣고 초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흰기를 보자마자 노끈을 걸었습니다. 이 짐승 때문에 집안 이름이 더럽혀진다. 오늘 장터에 팔겠다. 무지는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입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병든 어미뿐이다. 짐승까지 먹일 형편이 되느냐. 장터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보듯 모였습니다. 흰기는 끌려가면서도 관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무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형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팔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지는 형을 원망하면서도 형이 왜 저토록 흰기를 두려워하는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쓸모없는 짐승을 팔려 하지 그 짐승의 길을 막으려 들지는 않습니다. 만석은 무진을 장터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때 옥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와 짐승을 그냥 두어라. 만석은 어머니를 보면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편만 드니 집안 꼴이 이렇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걷어찼고 낡은 지팡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옥부는 부러진 지팡이를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무지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흰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서 있던 낯선 선비가 그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는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지팡이가 부러진 자리에 흙탕물이 고였고 그 물 위에 만석의 비단 신발이 비쳤습니다. 낯선 선비는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당나귀가 언제부터 관아 담을 긁었소? 무진은 경계했지만 선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비는 붉은 끈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끈은 아이 이름패를 묶던 방식이요. 오래전 이 고을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있었지. 무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서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 당나귀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서윤은 장사꾼도 떠돌이 선비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은 젖어 있었지만 그가 사물을 보는 눈은 칼집 속 칼날처럼 조용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흰기는 다시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낡은 등불을 천으로 가리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흰기는 관아 담장으로 곧장 가지 않고 숲길 옆 무너진 우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흰기가 말뚝을 코로 밀자 아래에서 빈 항아리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이 아래가 비어있소. 무지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관아 담장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장과 우물 사이에 숨겨진 길이 있었습니다. 무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함께 본다는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이 돌을 들어 올리자 우물바닥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진이 힘을 보태자 젖은 흙 아래에서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큼 낮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흰기는 통로 입구 앞에 무릎을 꿇듯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 일을 끝냈다는 듯 했습니다. 무진은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오래 말라붙은 밭풀. 무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곳은 곡식을 숨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숨긴 곳이었습니다. 통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흙냄새 사이에 오래된 쌀겨 냄새와 꺼진 등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은 사람 손이 닿은 자리만 반들거렸습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나무 패들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대부분 지워졌지만 붉은 끝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 집신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록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밤중에 달아났다고 적혀 있었소. 하지만 달아난 것이 아니었군. 무진은 이름패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통로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관아 아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무진은 작은 집신 하나를 들어보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다렸을지 생각하자 손끝이 차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덩이가 쏟아지고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무진은 이름패들을 품에 쓸어 담았습니다. 서유는 낮은 벽을 두드리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전들이 돌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묻어라. 장마에 무너진 일로 만들면 된다. 무진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통로 반대쪽에서 흰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먼 당나귀가 다른 출구를 찾아 담장 바깥에서 땅을 긁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벽을 밀었습니다. 진흙벽이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며 무진에게 이름패부터 품으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두 사람의 목숨도 급했지만 죽은 이들의 이름이 또 묻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돌 하나가 빠지자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서윤과 함께 좁은 구멍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흰기가 서 있었습니다. 흰기의 발굽은 다시 피로 물들었지만 그 늙은 짐승은 조용히 무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진은 이름패를 품에 안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유는 관아 담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겠습니다. 이 고을이 감춘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무진은 알았습니다. 낯선 선비 서유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흰기의 몸에서는 흙과 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향보다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길을 끝까지 기억한 짐승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전들이 그를 끌어내려 하자 그는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서윤이다. 이 고을 관아의 장부와 창고를 즉시 열라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 무진을 겁박하던 아전은 무릎을 꿇었고 현감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무진은 옥분을 부축해 마당 끝에 섰습니다. 흰기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서유는 무진이 가져온 이름패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도망쳤다던 백성들의 이름이다. 그런데 왜 이 이름들이 관아 담장 아래에서 나왔는지 설명하라. 마패가 햇빛을 받자 관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말없이 당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감은 처음에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흰기가 다시 담장으로 걸어가 같은 자리를 긁자 서유는 병졸들에게 그곳을 파괴했습니다. 담장 안쪽에는 나무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쌀가마니와 장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야 할 구휼미였습니다. 장부에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쌀을 빼돌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만석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무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쌀가마니 아래에는 썩지 않은 곡식이 아직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막을 수 있었던 밥이 창고 안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만석이 관아와 몰래 거래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중에 집안론을 담보로 잡고 구휼미를 싸게 받아 장터에 비싸게 판 일까지 빼곡했습니다. 만석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이다. 저 막내가 꾸민 짓이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든 몸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한 죄를 내가 돈으로 이어받았구나. 그 한마디에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만석의 이름 옆에는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 손도장을 보며 형이 어머니를 내쫓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옥부는 오래전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던 해 관아는 구휼미를 빼돌리고 굶주린 아이들을 창고 및 통로에 가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장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때 관아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하나를 업고 도망쳤지만 나머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무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흰기는 그 아이를 태우고 도망친 당나귀의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도 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담장을 긁었습니다. 옥부는 자기 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구하지 못한 죄, 오래 침묵한 죄, 아들을 지킨다는 핑계로 죽은 이들의 이름을 더 늦게 꺼낸 죄까지 말했습니다. 옥분의 이야기의 마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무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왜 죽기 전마다 관아 쪽을 바라보았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만석은 그 마음을 어리석다 했고 무지는 그 마음을 닮았습니다. 옥부는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일을 밝히려다 병을 얻었다. 나는 내가 다칠까 두려워 입을 닫았다. 무지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흰기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흰기가 왜 무진의 집에 남겨졌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끝내 풀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유는 이름패를 마당에 펼치고 살아남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형의 이름을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딸의 붉은 끈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현감과 아전들은 포박되었고 만석도 장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빼앗은 것은 내 몫의 재산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밥입니다. 그 말에 만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죄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의 이름이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흰기는 다시 관아 담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흰기는 더 이상 담장을 긁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끝으로 흙을 한번 밀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키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무지는 그 곁에 앉아 피 묻은 발굽을 씻었습니다. 옥부는 흰기에 흰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어미도 내 주인도 이제 편히 쉬겠구나. 흰기는 대답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흰기가 더 이상 담장을 긁지 않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보다 큰 증거였습니다. 짐승이 지키던 자리가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유는 만석이 빼돌린 문서와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농과 집은 본래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었고 일부는 구휼미 보상으로 백성들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서유는 무진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내 몫을 찾았다. 그러나 무진은 곧장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어 죽은 이들의 이름패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몫을 모두 갖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밥부터 돌려주고 싶습니다. 서유는 잠시 무진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문서를 미루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가난했을 뿐 마음까지 가난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비밀 창고는 마을 공동 창고가 되었습니다. 무진은 되를 들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옥부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흰기는 창고 그늘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진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큰 부자가 되었다 했지만 무진은 웃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빚을 조금 갚은 것입니다.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흰기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며 귀를 움직였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웃음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곡식을 받은 노인 하나가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만 그 고개 숙임 속에는 십수년의 배고픔과 고마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벌을 받기 전 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 말은 늦었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무진은 형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눈먼 것은 흰기가 아니라 형님이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지만 만석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대로 갚아야 했습니다. 서유는 만석과 현감 일당을 한양으로 압송하게 했고 장부의 사본은 마을마다 나누어 보관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 밥을 훔쳐 이름까지 지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진은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미움까지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고 지켜야 할 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담장 앞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작은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나무패가 걸렸습니다. 무진은 그를 모르는 이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패 곁에 작은 밥그릇 그림을 새겼습니다. 밥을 빼앗기지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흰기는 이제 밤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자 아래 볕이 드는 자리에 누워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흰기의 흰기를 만지며 웃었고 누구도 그 짐승을 미쳤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흰기는 마을을 지킨 늙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자에 걸린 이름패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작게 부딪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혼의 소리가 아니라 기억의 소리였습니다. 서윤이 고을을 떠나는 날, 무지는 길 어기까지 배웅했습니다. 서윤은 말했습니다. 나는 마패를 들었지만 이 일을 연 것은 내 효심과 저 늙은 당나귀였소. 무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윤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는 버려진 것들이 진실을 품고 있을 때가 많소. 사람도, 짐승도, 낡은 이름패도. 그는 흰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흰기는 코를 한번 울렸습니다. 서윤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무진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마음이 결국 문을 연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알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담장과 또 다른 이름패가 있다면 저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옥분의 병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가운 방에서 기침을 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지는 되찾은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먼저 초가 지붕을 고쳤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진 곳에서 저를 지켰으니 저는 이 집부터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옥부는 묽은 죽을 먹다 말고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 말에 무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밖에서는 흰기가 느리게 볏짚을 씹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는 여전히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초가집 처마에는 새집이 얹었고 방 안에는 말린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무진에게 그것은 큰 기와집보다 귀했습니다. 빼앗긴 뒤 다시 세운 따뜻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공동창고 앞에 작은 약속을 세웠습니다. 곡식을 나눌 때는 세 사람이 함께 되를 확인하고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밥그릇 그림을 걸어 두었어요? 무진은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배고픔은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쌀을 받을 때마다 이름패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거창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누군가의 밥을 훔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밥그릇 그림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도 곡식을 나누는 날이면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그림이 웃기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몇 달 뒤 서당 아이들은 글을 배우다 말고 흰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먼 당나귀를 용처럼 그렸고 어떤 아이는 발굽에 작은 붉은 꽃을 그렸습니다. 훈장은 웃으며 그 그림들을 정자에 걸었습니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는 오래 묻히면 흙이 되지만 누군가 기억하면 길이 됩니다. 흰기가 밤마다 걸었던 길처럼 말입니다. 옥부는 아이들 그림을 보며 오래전 구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들이 비에 씻겨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그날부터 글을 가르칠 때 이름의 무게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름은 장부에 적는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밥과 집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가 관아 담장을 적시자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흰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흰기는 더 이상 밤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자 아래에서 조용히 비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무지는 관아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새 흙으로 다져져 있었고 비밀 창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담장이 사라진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장부를 태운다고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장마가 올 때마다 창고 문을 열고 곡식과 장부를 함께 말렸습니다. 장마는 해마다 돌아왔지만 마을은 더 이상 장마를 두려움으로만 맞지 않았습니다. 비는 죄를 감추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감춘 것을 씻어 내기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첫눈이 내린 아침, 흰기는 정자 아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무진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지만 늙은 당나귀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눈 위에는 관아 쪽이 아니라 초가집에서 정자까지 이어진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흰기에 흰기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길을 다 걸었구나. 무진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흰기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오래 진실을 기억했고 누구보다 끝까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흰기를 정자 곁에 묻었습니다. 무덤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날마다 작은 풀꽃을 올려두었습니다. 흰기는 죽어서도 마을 어귀의 길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장마가 시작되는 첫날이면 정자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눈먼 당나귀를 위한 밥이자 이름을 잃었던 사람들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무진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보다 누구도 굶지 않는 마을을 만들었다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길 잃은 짐승과 버려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에게 진실을 맡깁니다. 병든 노모, 눈먼 당나귀, 가난한 막내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작고 약한 것을 쉽게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은 마음이 언젠가 묻힌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당나귀 한 마리가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남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들이 짐이라 부르는 것을 끝까지 품은 사람만이 짐 속의 숨은 복을 알아봅니다.